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94명으로 68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예정대로 내일부터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지만 유행 규모가 커지면 단계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수도권의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대전에서는 노래방에서 시작된 감염이 20명대로 늘었고 대구에서도 대형마트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잇따르는 춘천시는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합니다. 대권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치권이 본격 검증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조만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입당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내일 SNS를 통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다시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다시 집값 하락 경고에 나섰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DSR 확대 등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경찰 지휘부가 국방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숨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실제 보고서들이 공개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문건을 입수하고도 군사경찰단장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주말 장마 시작을 앞두고 오늘 오후부터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더 강해진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벼락, 돌풍과 함께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40mm 이상의 국지적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어제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오늘부터는 공식 행보에 들어갔는데요. 본격적인 검증 국면도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서 정세균 전 총리와 추미애 전 장관 등이 잇따라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야권의 잠재 주자였던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대권 도전을 선언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아침 언론사 행사에 참석하며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행사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도 참석하면서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이 관심을 끌었는데요. 윤 전 총장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첫인사만 나눴다며 가까운 시일 안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역시 윤 전 총장의 합류는 사실상 확정됐다며 입당 분위기 조성에 나섰는데 윤 전 총장 역시 조금 전 국회 소통관에 들러 기자들과 첫 상견례를 하고 추후 구체적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히는 등 여의도 정가와의 접점을 늘려가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윤 전 총장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 대권주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최근 국민의힘으로 복당해 대권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의원은 과거 이회창 총재의 사례를 들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초대하자. 그럼 정권 창출 못합니다. 초대해서 그 흠집이 난 사람이 본선에 들어가는 순간 요즘은 한 달 내에 그건 폭락합니다. 반면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원희룡 지사는 어제 윤 전 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을 두고 정권 교체에 대한 강렬한 언어 선택과 의지 표현이 인상적이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생각하는 정권 교체는 자신과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방향과 큰 틀에서 같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의 입당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내부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견제와 옹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권 반응도 보겠습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여당의 대권 주자들은 나란히 혹평을 내렸는데 앞으로도 검증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특히 한일 관계와 탈원전 등 주요 외교 산업 정책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주자들도 나란히 적극 반박에 나섰는데요. 국정 운영 철학과 비전은 보이지 않고 정권에 대한 비판만 남았다는 혹평과 함께 본격적인 검증 요구도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의 당사자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아침 YTN 라디오에 출연해 대선 후보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친인척, 친구 관계가 모두 깨끗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의 부인을 둘러싼 의혹과 자산 형성 과정 등에 대해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역시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싫다는 것 외에 국정 운영 구상을 내놓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차원에서도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며 윤석열 부인과 장모, 처남 등 가족 관련 의혹과 부실 수사 등에 대해 집중 공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민주당으로 가보면 오늘 대선 예비 후보 등록 마감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사흘간의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감하는데요. 여당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오늘 오후 대리인인 박홍근 의원을 통해 예비 후보로 등록합니다. 이 지사는 내일 SNS 영상을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데요. 이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국정 운영 비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입니다. 이 밖에 정세균 전 총리와 추미애 전 장관 등도 오늘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하는 등 여당의 대권 후보 명단이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다음 달 5일을 대선 출마 선언일로 확정하고 막바지 메시지 정리에 집중하고 있고, 박용진 의원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아 경제 성장 전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 선관위에서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컷오프 전까지 경선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경선을 치를 후보 6명을 추리는 구체적 계획이 나오는 건데, 앞서 단일화를 선언한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에 이어 이른바 비이재명계 주자들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2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794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말 이후 가장 많은 환자 발생 규모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거리두기 수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자 신규 확진자 800명에 육박한 수치까지 올라왔군요.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모두 794명입니다. 지난 4월 23일이었습니다. 797명의 환자가 나온 뒤에 가장 많은 발생 규모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759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35명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먼저 수도권 환자가 631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서울 368명, 경기도 234명 등입니다. 수도권 밖에서는 대전이 26명으로 가장 많고요. 경남 16명, 강원 14명 등인데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신규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1명이 더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명이 줄었고요. 어제 하루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16,000여 명입니다. 또 접종을 모두 끝낸 사람은 11만 6천여 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 1차 접종률은 현재 29.8%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당장 내일부터 바뀐 거리두기를 적용해야 하는 정부의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죠. 급격한 신규 환자 발생에요. 방역당국 역시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지금을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우리의 방역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전국적으로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느는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곳곳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것도 주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이 전방위로 압박을 받고 있는 방역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란 겁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바뀐 거리두기 상황에도 확진자 규모가 늘면 다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엄중한 상황이니만큼 각 직장과 사업장 등에서 당분간 회식이나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역시 내일 시작되는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경각심이 풀리면서 오늘 많은 확진자가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 스스로 해이해졌다기보다는 활발히 움직여야 하는 이 50대, 20대에서 50대까지에 대한 본격적인 백신 접종도 하기 전에 섣불리 방역 완화 신호를 준 정부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졌습니다. 서울 마포구 주점에서 외국인들이 만난 뒤 경기 지역 어학원을 고리로 번진 집단 감염이 175명까지 늘었습니다. 네, 이렇게 수도권 곳곳에서 감염이 번지는 가운데 내일부터 방역 지침이 완화되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통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홍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이 마포구 주점 관련해서 누적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홍대 거리에 있는 주점에서 모인 외국인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관련 감염이 번져 누적 확진자만 1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청은 일단 어제 하루 동안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관련 확진자만 모두 12명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일단 전체 확진자 가운데 이곳 마포구에 있는 주점과 관련된 확진자 숫자가 30명대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중대본에선 홍대 일대 펍이나 바 8곳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 각자가 일하는 경기도 일대 어학원에 출근하면서 학원 6곳을 고리로 집단 감염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성남에 있는 학원에선 관련 확진자가 원생을 포함해 5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부천시와 고양시 그리고 의정부시 학원 2곳에서 각각 2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천에 있는 학원으로도 감염이 번져 4명까지 감염이 집계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집단 감염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 만큼 델타 변이 바이러스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수도권에서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이 방역 수칙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집단 감염 사례들이 규모를 조금씩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고양시 노래 연습장과 관련된 확진자 숫자는 모두 46명까지 늘어났는데요. 또 다른 노래 연습장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와서 누적 확진이 12명까지 집계된 곳도 나왔습니다. 고양시는 시내 모든 노래 연습장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유흥시설 종사자에게 2주 간격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천에 있는 기숙학원에서 원생 등 확진자가 14명까지 나오기도 했고 등원이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수원시 라이브 노래주점에서도 확진자가 25명까지 확인됐습니다. 수도권에서만 국내 확진자 발생 70% 이상이 몰려있는 가운데 내일부턴 거리두기 수칙이 완화돼 감염이 더욱 빠르게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수도권에선 술집, 유흥주점 등이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고 6명까지 모이는 것이 내일부터 가능해지는 건데요. 활동 범위가 넓지만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지 않은 20, 30대 확진자 비율이 느는 것이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이에 더해 7월부터 시작되는 휴가철에 이동량도 늘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 간 감염이 번질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바로 조치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앞으로 2주 동안 수도권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거리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네, 수도권 밖도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져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전은 매일 2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되는 등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예, 어제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곳이 바로 대전인데요. 이 노래방을 매개로 한 감염이 확산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4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종사자와 손님에 이어 지인 등으로 연쇄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노래방 종사자 1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관계에 있는 노래방과 단란주점이 대전 서구에서만 16군데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중 6군데는 대전시가 설정한 23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각 업소의 출입 명부를 확인해 방문자들을 계속 진단검사하고 있어서 확진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대전시는 선제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노래방을 포함해 유흥시설 종사자 전체에 다음 달 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강원도에 이어서 대구에서도 대형마트 집단 감염이 발생했죠. 네, 대구시 달서구 대형마트와 관련해 모두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6일 협력업체 직원이 확진된 뒤 가족과 동료 직원 등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마트 앞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차려놓고 방문자들을 진단검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해당 마트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모두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시 선별진료소에 1000명 넘는 대기줄이 만들어지고 주변 도로까지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대구보다 앞서 강원도 춘천에서도 대형마트 집단 감염이 보고됐었는데요. 사흘간 2만 명 넘는 시민들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현재까지 직원과 손님 등 28명이 확진됐습니다. 춘천시는 마트와 유흥업소, IT 기업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르자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상반기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는 오늘 0시까지 1차 접종률은 29.8%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제 2차 접종에 주력하면서 3분기 접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저는 강남구 백신 예방접종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상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9시부터 이곳에서는 화이자 2차 접종이 한창인데요. 이곳에서 백신을 맞기로 예약하신 75살 이상 어르신 793분 가운데 벌써 절반 가까이가 백신 접종을 맞으셨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여쭤보니 두 번째다 보니 아무래도 특별한 걱정 없이 백신을 접종하러 오셨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1호 접종을 했던 지난 2월 26일부터 숨가쁘게 달려온 상반기 백신 접종은 공식적으로 오늘 마무리됩니다. 다만 예방접종 기관마다 사정에 따라 며칠 더 접종하기도 해서 이곳은 다음 달 2일 상반기 일정이 끝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자는 1,500만여 명인데요. 전 국민의 29.8%입니다. 지금 남은 건 대부분 2차 접종이어서 오늘 접종자를 포함하더라도 30%를 넘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벌써 2차 접종까지 마친 분은 480만여 명, 전 국민의 9.6%에 이릅니다. 네, 상반기는 1차 접종률이 거의 30%를 기록했는데요. 하반기 접종률은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상반기 접종이 마무리되더라도 백신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이 하반기 백신 접종 일정이 시작되는데요. 우선 지난 28일부터 4월 동안 30살 미만 사회 필수 인력,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소속 보건 의료인, 취약시설 입소 종사자분들이 화이자 백신 접종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이었지만 수급 불균형 등으로 맞지 못했던 분들인데요. 다음 달 5일부터 바로 이분들 11만 명의 1차 접종이 사회 필수 인력부터 차례로 시작됩니다. 60살에서 74살 어르신들과 만성호흡기 질환자 20만 명도 다음 달 초 화이자 백신을 맞고요. 고3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 달 19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어떤 백신을 맞을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50대도 7월 마지막 주부터 접종하는 큰 틀은 정해졌고요. 40대 이하는 8월부터 맞게 됩니다. 이 속도로 방역당국은 9월 말까지 3,600만 명, 우리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애초에 11월이었던 목표보다 집단 면역을 더 앞당길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강남구 예방접종센터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끝없이 오르는 집값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또다시 경고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주택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 고점에 가깝다는 경고가 재정 분야 사령탑 입에서 또다시 나온 건데요. 자세한 판단 근거 들어볼까요? 네, 이달 초 집값이 고점에 근접했다는 경고를 내놨던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에 의해서 또다시 경고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 보고서를 인용하며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주택시장 가격 하락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은의 연내 금리 기준 인상 가능성 언급 등은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네, 홍 부총리는 이어 올해 입주 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이 원활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막연한 불안감으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단 합리적 판단을 해달라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홍 부총리의 이 같은 경고성 발언은 지난 3일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홍 부총리는 집값이 고점에 근접했다며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물가 상승률을 배제한 실질 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당시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08년의 갑절인데
가격 지수만 비교한 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란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경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8개월 만에 1억 원 넘게 오르며 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단순 사망으로 피해 사실을 숨겼다는 판단 근거가 될 보고서들이 공개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해당 문건을 조기에 확보하고도 공군 군사경찰단장을 3주 동안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며 국방부 조사지휘부를 수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공군 경찰 지휘부가 국방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숨긴 정황이 담긴 문서들이 공개된 거죠? 네, 이번에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은 고 이모 중사가 숨진 직후 공군 경찰지휘부가 공군 참모총장과 또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보고서입니다. 앞서 센터는 공군 군사경찰단장이 국방부에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단순 사망으로 축소 보고했다고 폭로했는데요. 이번에 공개한 문서는 그 과정이 담긴 실제 보고서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모두 4건으로 고 이중사가 숨진 당일인 지난달 22일과 다음 날인 23일에 2차례씩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중사가 숨진 당일인 5월 22일 공군 군사경찰단이 국방부에 보고한 사망 사실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성추행 피해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도 같은 날 공군 경찰단장이 공군 참모총장에게 전달한 이중사 사망 관련 발생 보고서인데요. 여기엔 사망 사실과 함께 성추행 피해와 관련한 조사와 또 조치 내용이 담겼습니다. 세 번째도 공군 경찰지휘부가 총장에게 보고한 문건인데요. 사망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이중사 측 유족의 반응까지 담은 세부 보고서입니다. 유족 측이 이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를 이 주변인들이 선처를 요구해 고인이 힘들어했다는 내용까지 세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가 실제 전달된 보고서라면 공군 경찰은 물론 당시 참모총장까지 사건 전말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는 세 번째 보고서가 작성된 당일 공군 경찰단장이 국방부에 보고한 문건입니다. 여기에선 고 이중사의 성추행 피해와 관련한 이 세부 사실이 모두 빠지고 단순 사망 사건에 대한 개요만 나와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유족 측 반응을 왜곡해 보고했다는 점인데요. 성추행 사건을 선처해달라는 당사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에서 사망 동기를 수사해달라는 점 외에 특이 반응은 없음이라고 명시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보고의 사실 축소는 물론 이 왜곡까지 이뤄진 정황이 이틀 동안 작성된 이 4문건에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공군 경찰단장은 물론 윗선까지 은폐 왜곡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공군 수사지휘부를 압수수색해 해당 문건을 확보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당 사실을 알고서도 이 경찰단장조차 이 3주 동안 입건하지 않았다는 점을 놓고 볼 때 국방부 또한 믿을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장과 또 조사본부장을 즉각 수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군의 이모 중사가 강제 추행을 당했던 당시 차 안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내일 얼굴을 봐야 하지 않느냐는 말 등으로 여러 차례 거부했지만 추행이 계속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군 당국은 이 영상을 확인하고도 사건을 은폐하기 급급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분노를 더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 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사건 당시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가 공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네, 유족 측이 지난 3월 2일 강제추행이 일어났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공개했습니다. 고 이중사가 상급자들의 지시로 부대 밖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가 관사로 복귀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범행이 벌어졌는데 이 블랙박스에 당시 차 안에서 오갔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가해자인 장중사는 차가 출발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부터 성추행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심지어 당시에는 노모 상사가 함께 뒷좌석에 앉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노 상사가 먼저 내리고 뒷자리에 둘만 남자 추행은 더 심해졌는데요. 장중사는 이중사에게 정신 차리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운전자가 있었던 만큼 술에 취한 이중사를 챙겨주는 것처럼 말을 한 건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중사를 추행하던 상황이었죠. 블랙박스에는 학교 후배이자 군부대 후임인 운전자 문무하사가 운전 중이라서 이 수치스러움과 공포가 뒤섞인 상태에서 어떻게든 상황을 멈추려는 이중사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일부러 장중사에게 내일 늦게 출근하느냐고 말을 걸기도 하고 또 보름달은 언제쯤이나 같은 혼잣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장중사의 추행이 계속되자 그만하라, 내일 얼굴 봐야 되지 않겠느냐며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이 계속된 거부 의사가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럼에도 장중사는 집요하게 추행을 이어갔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해자 장중사는 차량이 부대 안으로 들어가서야 추행을 멈췄습니다. 이중사가 차량이 부대에 진입하자 숙소를 한참 남겨두고 차량에서 내린 건데요. 내려달라는 이중사에게 운전자가 괜찮겠느냐라고 묻고 그냥 걸어가면 된다라고 답하는 내용이 녹음돼 있습니다. 이중사가 내리고 잠시 뒤 장중사도 차에서 내려서 이중사가 간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으로 블랙박스 영상은 끝납니다. 블랙박스는 이렇게 내린 화면까지만 담았지만 장중사가 이중사를 따라가서 신고할 테면 신고해보라고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중사가 성추행 신고 직후 이 영상을 직접 확보해서 제출했지만 군 경찰은 사실상 이 영상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이 관련 내용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이중사의 절박한 목소리가 직접 전해지면서 영상을 보고도 진실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했던 군 당국에 대한 분노와 또 이중사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습니다. 네, 성추행 사건과 더불어서 이 같은 초동수사 부실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내일이면 수사가 시작 한 달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이후 국방부는 검찰단, 조사본부, 감사관실 등 이 세 갈래로 나눠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공군 제20 전투비행단과 또 이중사가 사망 직전에 옮긴 제15 특수임무 비행단, 또 공군 본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만 10여 차례 이뤄졌고 또 20명 넘게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이 가운데 성추행 가해자인 장중사와 또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중위, 노모 상사 등 3명이 구속됐고 또 장중사는 지난 21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단은 내일이면 구속기한이 종료되는 노준위와 노상사를 조만간 기소하고 또 7월 중순에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군 검찰과 군 경찰이 제19 봐주기식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여전합니다. 특히 군사경찰의 부실했던 초동수사와 또 늑장, 축소 보고 의혹 규명의 한계를 보이는 점과 또 초동수사 지휘를 총괄하는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수사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는 부분이 비판 대상입니다. 유족들 역시 최근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군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정한 박인호 신임 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임명이 연기됐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네,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경질됐던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 후임으로 박인호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내정했습니다. 내정 하루 뒤인 어제 국무회의에서 박 내정자에 대한 임명 안건을 상정한 뒤에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했었는데요. 그런데 안건 상정이 연기됐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총리실 관계자들은 안건 상정을 준비했지만 보류됐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국내 성폭력 문제 등이 민감한 만큼 막판에 추가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군 일각에서는 박 내정자가 공군 사관학교장 재직 시절에 성비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당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또 지난해 공군 사관학교 교수 2명이 동료 교수를 감금 협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근 직무유기 등으로 국방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서 이 막판 추가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박 내정자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국방부는 향후 국무회의 일정과 임명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참사가 엿새째를 맞았지만 생존자 구조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틀 뒤 방문 일정을 밝힌 가운데 아파트 측이 사고 2달 전 큰 규모의 보수를 추진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붕괴 현장에서는 수색과 잔해 제거 작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200여 명의 구조대원이 현장 잔해 속을 뒤지고 있습니다. The human being is an amazing creature and can survive a very long time in extreme situations. In the right void, there could be survivors still today. 투입된 전체 인력만 전 세계 지원을 받아 400명이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자 구조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고 사망자 시신 수습만 간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Nobody's giving up hope here. Nobody's stopping. The work goes on, full force. We're dedicated to get everyone out of that pile of rubble and reunite them with their families. 붕괴 2달 전인 지난 4월 아파트 주민위원회는 콘크리트 악화가 가속하고 있다며 소유주들에게 보수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년 전 점검 때보다 상태가 더 나빠져 애초 견적받은 900만 달러보다 더 많은 1,500만 달러에 이른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위원장은 콘크리트가 부서지고 금이 갔으며 이를 지탱하는 강철봉도 녹슬고 악화해 손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민위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한 데다 경쟁 입찰 준비에 시간이 걸려 보수 개시가 늦어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부인과 동행해 참사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 가족과 현장 구조대원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텍사스 재해 지역에도 피해를 수습하는 당국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열흘 정도 뒤에 현장을 찾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결실함으로 나섰습니다.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그야말로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어제 대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여당의 선두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오늘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서 여야의 총력전이 시작됐는데요. 관련 정치권 소식 김관욱 계명대 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제 정치인 윤석열로의 데뷔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독재, 약탈, 카르텔, 부패 완판 굉장히 강한 돌직구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께서는 어제 어떤 점을 특히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정권 교체가 절체절명의 과제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권력을 사유화한 정권이 집권을 연장해가지고 국민들을 약탈하려고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권 교체라는 대의에 따라 가지고 9가지가 다르더라도 열의 9가지가 다르더라도 네. 열의 한 가지 정권 교체에 공감하면 모든 사람들이 연대를 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어제는 시종일관 사실은 정권 교체가 꼭 이루어져야 되고 그 소임을 본인이 앞장서서 담당하겠다. 예.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당에서는 비전 없이 정권에 대한 비판만 남았다 이런 혹평이 나왔는데요. 김관욱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혼자만의 시간이었죠. 그리고 오랜 기간 혼자만의 많은 분들이 시간이었다. 사실상 기다렸고 뭐 관심이 아주 집중돼 있던 시간입니다. 그런 거에 비추어 본다면 굉장히 그 활용도가 굉장히 낮았다.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는 이제 현 정부에 대한 비판, 비난에 가까운 비판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의 어떤 왜 이제 대권에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후자는 매우 모호했어요. 왜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비전 제시의 그 부족함, 이런 것들이 어제 좀 인상적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단어들이 굉장히 원색적이었어요. 극단적인 단어들을 쓰는 이런 것들이 그의 어떤 분노.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 출마 선언문을 본인이 직접 썼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 출마 선언문 속에서의 어떤 윤석열 전 총장의 생각들, 인식 체계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상당히 분노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마지막에 부분에서도 사실은 보통은 어떤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평화 번영이다. 뭐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노를 5번 외치면서 분노하지 않는 세상. 조금 이 본인의 어떤 분노를 절제하는 그런 절제력이라든가 냉정함이 매우 부족했던 그런 출사표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권 교체의 열망을 담았다. 그리고 절제력이 좀 부족한 이런 회견이었다. 두 분이 상반된 평가를 해주셨는데 정치권에서도요. 극과 극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이준석 대표가 보수의 어떤 그 반등을 시작했던 계기였다라고 보면은 윤석열 총장, 전 총장의 출마를 통해서 보수의 몰락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정치를 이렇게 뭔가 자기 주장이 확고히 있어야 그 다음에 그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기 주장이 뭔지 어제 하시는 말씀들은 문재인 정부 싫어요, 민주당 미워요. 그리고 난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이런 얘기들이시잖아요. 자유민주주의라든지 법치주의라든지 뭐 상식, 공정 이런 그 본인이 중시하는 가치, 그다음에 본인이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가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리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랄까 나름대로 본인이 일종의 공약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마 선언문 자체는 그냥 참 똘똘하다. 지금 뭐 당장 나와갖고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왜 내가 이 출마를 하느냐, 나는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느냐, 이런 부분만 강한 임팩트가 있으면 된다. 저는 이렇게 봤는데 그 점에서는 굉장히 성공했다. 자, 지금 여당의 김용민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보수의 반등을 시작했던 계기라고 보면은 윤 전 총장의 출마를 통해서 보수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단어 말씀하신 대로 조금 거칠었던 반면에 좀 미래 비전이 부족한 거 아니냐, 좀 구체적인 정책 제시는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뭐 여당 인사들이 아주 박한 평가를 하는 것은 본인들의 희망이겠지요. 희망 사항일 것이다. 근데 저희가 이제 대통령 선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보거든요. 하나는 소위 이제 과거에 대한 심판 그리고 정권에 대한 평가를 담는 이 회고적 투표의 성향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미래 비전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전망적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중들이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52년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될 때를 보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나토 사령관을 52년 6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딱 귀국해서 한 달 있다가 바로 공화당 후보가 됐는데 이분은 일관되게 한국전쟁, 부패, 공산주의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것 전혀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트루만 대통령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거라는 것이
그 시기에 있어서는 소위 현 정권에 대한 평가가 집중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택했고 예. 그래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죠. 지금 윤석열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고 최지영이라는 분이 또 다시 떠오르는 과정들을 보면 많은 특히 야권뿐만 아니라 중도 진영에 있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권 교체가 절체절명의 과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가 소임을 다하겠다. 예. 이 부분들을 앞서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지지 세력들 내에서 본인이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아마 당연히 이제 앞으로 본인이 만들려고 하는 공정이라든지 예. 정의라든지 소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정책 콘텐츠 예.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앞으로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네. 이번 대선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전망적 측면 물론 중요합니다만 지금 현 정부에 대한 현 집권 세력에 예. 대한 심판적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은 지난번 이미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했잖아요. 예. 그때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올해 대선 연까지도 더 큰 비중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미래의 비전은 차차 얘기를 할 거고 야권 지지자들이 지금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정권 교체의 필요성이라서 어제 이 얘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 이런 분석이신데요. 김관욱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야권의 어떤 결속을 위해서 그러면서도 이제 민주화 세력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도층까지도 이제 포함을 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어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예. 문제는 이제 내용적 측면에서 그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 그 안에 제시되어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원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를 계속 그 영역에서 할 것인가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예. 그러려면 내용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걸 충족시켜줘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은 민생이고 코로나에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어제도 보면은 경제 질문을 굉장히 짧게 답변을 하고 실질적으로 해법을 명확하게 제시 못하는 부분들이 여러 번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종부세.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도 코로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표에 가까운 뭐 이런 포퓰리즘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예컨대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는 것이 매표를 위해서 한다.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떤 민생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고자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를 표를 사기 위한 하나의 돈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예. 그러면 본인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런 고난의 상황 이런 코로나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해법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를 못하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네. 본인이 더 이렇게 포함하고 싶어하는 그런 지지 세력과 그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제시할 건지에 대한 괴리가 분명히 어저께 나타났다. 뭐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법보다는 조금 감정적인 단어들이 많았다. 이 얘기 계속 이제 해주고 계신데 하나 질문을 드리면 어제 여러 가지 발언 중에서 좀 주목이 됐던 게 한일 관계 질문을 NHK 기자가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죽창가를 부르다가 한일 관계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바로 이제 반론의 글을 남겼는데 이거는 어떤 의도했던 단어 선택일까요? 그렇죠. 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집권 세력은 과거와 이념에 얽매여 가지고 실제로 실용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아마추어 정권이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부각을 하려고 이 문제를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특히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이 외교 참모가 이제 김성환 전 차관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미주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교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전략적이고 실용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단어를 꺼낸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앞서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어제 제일 많이 언급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자유에 대한 겁니다. 네. 자유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언급을 했는데 또 이분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라는 책. 그 아버지가 윤기준 교수가 이제 이 윤석열
아들한테 이제 추천한 책이라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념적으로 시장을 억압하고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고 기본적으로 시장의 자유, 시장의 활력을 살려주는 방식으로 본인들은 정책을 가져가겠다. 이런 큰 가치를 깔아놓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코로나와 같은 상황은 이미 시장 실패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 시장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다 개입을 해서 정부의 정책들,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몇 조 달러를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시장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일 관계의 말씀을 드리면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죽창가라는 상징적인 굉장히 도발적인 단어를 써서 한국의 어떤 책임론을 이끌어가는 듯한 답변을 했어요, 어제. 악화된 건 사실이지만 그거의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국내 정치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일본의 책임이 엄연히 우리 뚜렷하게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본 책임론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었어요. 반면에 현 정부가 무능하고 실용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지나치게 표를 생각하는 그렇게 해서 사실상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이런 태도는 정치 지도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싶어요. 자, 어제 지난주 내내 논란이 됐었던 엑스파일에 대한 질문이 좀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질문도 사실 별로 없었고요. 윤석열 전 총장 대답도 이게 출처 불명의 문건이고 마타도어다. 좀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제가 기자들이 구체적인 질문을 안 하는 걸 보고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사후적으로 제가 판단한 것은 기자들도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에는 그 엑스파일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기자적 시각에서 보면 과연 이것을 질문할 만큼 검증이 된 거냐. 이런 엑스파일 내용에 대한 의구성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오늘 지금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조선일보에서 이제 그 부인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전제를 해가지고 썼는데 뭐 내용은 이런 겁니다. 거짓은 오래 못 가고 다 가짜로 판명할 것이다. 본인의 엑스파일 뭐 저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그 부인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인이 오늘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그중에 일부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까지도 부인의 문제를 책임져야 되냐. 왜 그러냐면 윤석열 그 전 총장이 결혼한 게 2012년이에요. 지금 결혼 생활이 10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엑스파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 지금 이제 오늘 그 부인 김건희 씨가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로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혼전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엑스파일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미 언론에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언론에서라도 검증에 들어가면 아마 어저께 지금 이제 윤 총장의 태도로 봐서는 나는 검증이 들어오면 아주 당당하게 대응을 할 것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법적 책임의 질이 있으면 아주 누구나 다 법 앞에서 공평하게 처벌받아야 된다. 뭐 재판과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 엑스파일 관련 얘기는 이제 본격적인 검증대에 올라섰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기자들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국회 소통관을 찾았습니다. 이제 공식 행보들을 하나둘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래 비전 정책에 대해서 내놓겠다 이 얘기와 함께 오늘 관련해서 윤 전 총장의 전 대변인에 관한 의혹이 하나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기자들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까지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구체적인 그 정책 세부에 대해서는 한국의 그런 지금 현실, 현안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국민들께 뭐 불편하지 않고 또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이제 내놓겠습니다.
오늘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라디오에서요. 네네. 경제 공동체인 지인의 작은 트위터 경위를 발표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글쎄 뭐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글쎄 본인의 그 신상 문제라서 자기가 개인적인 이유로 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양해를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사퇴 전에 무슨 말씀이세요? 예. 자, 전임 대변인인 이동훈 대변인이 열흘 정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그만뒀을 때 왜 그만뒀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지금 이 금품 수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사실이 지금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자들 질문이 있었는데 이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뒀고 양해가 있어서 그만뒀다 얘기했는데 이게 혹시 이유가 됐었을까요? 저는 뭐 지금 돌이켜 보면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상록 대변인이 그 전날까지만 해도 두 대변인을 모아놓고 잘해보자 그리고선 뭐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사퇴를 했다. 그래서 좀 의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사실상 뭐 뭔가 이렇게 이동훈 전 대변인이 얘기한 내용이 윤석열 전 총장과 맞지 않아서 예컨대 국민의힘당의 어떤 입당 문제를 너무 가시화한 그런 어떤 멘트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어제 이제 금품 수수 문제가 나온 거 보니까 아마 그것을 그때 이미 알고 있어서 스스로가 이제 거취를 이제 정리를 하고 부담을 주기 싫어서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어떤 형태로든 이 대변인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중요한 얼굴과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뭐 스태프들이 많은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뭐 굉장히 사실 검증을 좀 하고 이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열흘 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는 윤석열 전 총장도 뭔가 인사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좀 향후에도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인사의 문제에서 좀 엄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가족 의혹에 대해서 이동훈 전 대변인, 이제 뭐 전 대변인입니다만은 검증을 제대로 못한 부분을 지금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조금 뭐 악재가 될까요? 사실은 대선 캠프에서 일일이 다 검증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게 공직지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신중을 기했어야 맞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뭐 윤석열 전 총장은 또 그 캠프는 몰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산업자로부터 이제 금품을 받았다, 골프클럽을 받았다는 건데 그게 이제 최근에 불거진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현직 부장검사도 이제 압수수색을 받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런 검증보다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정말 그 이 분화방들이 많이 끌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이제 그 아이젠하워 얘기도 했습니다만 대선 선거,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는 후보 본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 참모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와 같이 정말 큰 선거, 큰 산을 넘어가는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정말 제대로 실력을 갖춘, 그리고 실력뿐만 아니라 도덕성도 담보되는 그런 인재들을 발굴을 해서 캠프를 구성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과제라고 보여지죠. 예. 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또 하나 관심사가 앞으로 야권 통합을 위해서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자, 윤석열 전 총장 출정식 이후 첫 공식 행사를 오늘 한 언론사 주최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자,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또 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야당 지도부도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와도 자연스럽게 만남을 갖게 됐는데, 자, 화면으로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윤 총장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에 계신 분들에게 문호를 항상 열고 있고 저희가 다만 저희는 공당으로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특정 주자를 위해서 일정을 조정하거나 얘기는 어렵다는 것을 계속 이제 공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뵙기로 그때 더 더 깊은 얘기는 나눌 상황이 아니어서 못했어요.
네, 어제 회견에서는 국민의힘과 정치 철학은 같이 하지만 입당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안 밝혔거든요. 지금 뭐 윤석열 전 총장,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묘한 신경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입당 문제 질문이 나오니까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어떤 조금 약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공직에 있다가 바로 나와서 몇 개월 만에 어떤 정당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기관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도 적용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서 어제 이제 출마 선언, 정치 참여 선언을 했으니까 상당한 좀 시간을 갖고서 국민의힘당에 좀 입당을 하고 싶은데 국민의힘당은 또 이미 일정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을 위해서 경선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그렇게 된다면 그게 사당이지 공당이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그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멘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윤석열 전 총장이 맞춰 들어가야만 하는데 본인의 또 일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괴리가 지금 약간의 어떤 신경전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쥐고 갈 수 있다. 거기서 흔들리면 전체적으로 선거를 치르기 힘든 정도로 윤석열 전 총장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 겁니다. 경선 버스 8월에 간다. 우리가 특정 주자를 위해서 조정하기 어렵다. 이 얘기 오늘 이준석 대표가 또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전에 들어갈 가능성은 좀 커진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를 그만해야죠,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서로가 보는 강조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로서 어떻든 이번 대선을 국민의힘 중심으로 가져가겠다.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금 호남에서 지금 20%가 넘는 지지율이 나오는데 어저께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많은 다름이 있더라도 정권 교체에 있는 모든 사람을 결집시켜서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범야권의 힘을 결집시키는 거에 대한 포인트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측에다 주문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준석 대표는 무조건 지금 시기 문제를 고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뭘 검토를 해야 되냐면 바깥에 있는 분들이 당내에 들어올 때에는 당에 들어와도 경선 과정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통령 후보 선출은 당원 50%, 국민 참여 50%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론조사로. 그럼 밖에 있는 분들은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대표로서 지금 해야 될 것은 지금 이제 이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입당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문제들을 우리 당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찬찬히 접근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 반대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봤을 때에도 본인이 중심이 돼가지고 압도적 야권 연대를 하는 것을 본인은 원하겠지만 그게 혼자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 문제, 야권 전체를 결집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국민의힘에 몸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 이런 모습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한 거거든요. 지금 야권은 최대 결집을 시켜서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 문제를 가지고 좀 머리를 맞대고 터놓고 얘기를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약간은 뭐 서로의 강조점이 좀 다른 이런 양상으로 보이는 거죠. 이준석 대표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났는데요. 그 이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기자들이 질문을 좀 했는데 운동하러 갔다 오느라고 윤 전 총장이 기자회견 내용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액면 그대로 믿나요? 믿을 수 없죠. 본인이 별의 순간을 언급했던 사람의 출마 이 기획하는 그런 장면이었던데 그거를 뭐 애써서 이렇게 부정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요. 칭찬할 만한 게 별로 없었다.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어서 애써서 뭐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견제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도움
뭐 이런 것을 사실상 어떻게 회피하거나 지금 부인하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마음이 편치는 않겠죠. 그런데 뭐 지금 상황 속에서 이준석 대표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지금의 멘트는 윤석열 전 총장을 좀 압박을 해서 빨리 국민의힘당에 들어와서 경선 들어가고 뭐 이런 어떤 순차적인 것들을 당 중심으로 가져가게 하는 그런 데 압력의 어떤 그런 효과를 좀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좀 그 정정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운동을 굉장히 규칙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요 시간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한 2시 넘어까지는 실제로 통화도 잘 안 됩니다. 아주 고정적으로 운동하는 시간이 맞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못 봤을 수도 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운동해서 못 봤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그제 사실이고. 그 나중에는 나중에 봤겠죠. 나중에 봤겠고. 그러니까 그 운동하는 시간을 딱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윤 총장 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의문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많은 야권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 비전을 비전이 뭐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방도에 대한 생각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한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일관되게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권력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들어본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의문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 찾아가서 직접 만나질 않았기 때문에 생각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로도 읽히는데 어쨌든 정권 교체, 뭐 야권 통합 다 방점은 찍고 있습니다만은 생각은 각자 다 달라 보이는 이런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견제하는 분도 있고 옹호하는 분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들어오시면 좋죠. 우리 들어오셔가지고 경선판이 좀 커졌으면 합니다. 치열한 당내 상호 검증, 자질, 도덕성 그거 다 하고 난 뒤에 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97년도 이해찬 총재가 우리 당 후보가 됐지만은 자녀 병력 문제 부분을 경선 때 논의가 되지 않았어요. 본선에 들어가니까 그게 터지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2번이나 10년 동안 정권을 내줬어요. 경선의 목적이라는 것은 치열한 상호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 그리고 재반상 모든 것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경선 때 BBK가 나왔고 최태민이가 나왔습니다. 그때 한번 다 살펴보시죠. 그거 하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초대하자. 그럼 정권 창출을 못합니다. 자, 홍준표 의원 오늘 이회창 사례 그리고 과거 경선 사례를 들면서 추대를 하면 정권 창출을 못한다. 추대를 해서 흠집난 사람이 본선에 들어가는 순간 한 달 내에 폭락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을 검증을 사실상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들은 검증 안 받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출마하고 당선되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후보의 검증의 가장 중요한 이 주체자는 국민이거든요. 국민이 사실상 검증의 주체자라는 그런 입장에 선다면 검증은 어떤 형태로든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고 그것이 2007년에 한나라당 경선의 사례가 그대로 있어요. 그 당시에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치열하게 붙습니다. 이때 많은 엑스파일들이 다 드러나요. 그런데 그때 끝까지 가지 못하고 검증이 되지 못하고 나중에 두 분 다 대통령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본다면 그 엑스파일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자,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의 민심을 왜곡한 부분이에요. 제대로 검증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검증을 잘해야 되는 것은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홍준표 대표 오늘 이 얘기와 함께 야권 통합 얘기하면서 1차로 국민의당과의 안철수 대표의 합당 문제를 먼저 또 거론했거든요. 홍준표 대표의 오늘 일련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홍 대표께서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뭔가 이제 지지 기반을 당내에서부터 넓혀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야권 전체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보다는 일단 뭐 국민의당을 하면서 본인의 그 범주 내에서는 지금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후보마다 다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 선거는 사실은 후보의 약점보다도 정권 교체가 필요하거나 또는 저 후보가 돼야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으면 당선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이미 최태민 파일, BBK 파일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정권 교체를 하는 것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것 이게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봐는 사람이 다수였기 때문에 된 것이고 지금 뭐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지금 서로 윤석열 후보가 당에 입당한다고 해도 무슨 추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고요. 더더군다나 아마 최재형 전 간수안장까지도 경선에 참여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심도 깊은 검증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뭐 제가 이제 무슨 당의 이제 대선의 기획에 관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저라면 그러겠어요. 실제로 일단은 당에 또는 뭐 전체 경선이 시작할 때 후보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시민 전문가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 검증위원회에서 날카롭게 검증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후보 간에 있어서 왜냐하면 후보 경선 특히 이번 대선 같은 경우가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한 문제여가지고 엄청나게 치열하게 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검증 뭐 철저히 해야죠. 이건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관심도가 좀 있어서 많이 다뤄봤는데 아마 내일은 이재명 지사 쪽으로 관심도가 좀 옮겨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권 부동의 1위 주자인데 오늘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요. 내일 출정식을 하는데 비대면 영상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방식도 좀 독특해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니까 예. 대규모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행사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예. 그리고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고 코로나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 본인의 어떤 대통령 후보 출마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운집시키고 뭐 이런 모습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경기도지사직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렇죠. 예비 경선까지는 아마 그러니까 경선 때까지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보가 되면은 아마 사퇴를 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언제까지라는 걸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는 경기도지사 유지를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감안해서 한 것이고 캠프 자체도 굉장히 뭐 이렇게 아주 메모드급으로 큰 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개의 어떤 이 숫자가 늘어나는 그리고 소규모의 어떤 그들끼리의 어떤 캠프 작은 것들이 많게 하는 그런 캠프 형식을 가져갈 공산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민주당의 일정을 좀 보면은 컷오프까지의 일정 오늘 확정한다고 하는데요. 7월 9일부터 사흘간 일반 국민 당원 이거 50대 50으로 아마 컷오프 여론조사를 해서 11일 날 6명으로 압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는 반 이재명 후보들의 지금 움직임도 본격화된 이런 모습입니다. 정세균, 이광재 이 두 사람은 7월 5일까지 후보 단일화 하겠다 이미 이런 뜻을 밝힌 상황인데요.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 얘기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광재 의원님하고 저는 함께하면 아름답고 또 힘을 합치면 시너지가 나는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 존경하고 아끼는 사이여서 이번 대선에 각자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함께 하자. 그래서 꼭 승리하자라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활동을 함께 하게 되었고요. 두 분이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 좋으시다고 말씀하셨고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세균, 이광재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차례차례로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은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던데 어떻게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글쎄 바라보시는 이제 국민들께서는 좀 변화무쌍한 좀 더 좀 이렇게 꼴찌하던 분이 1등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좀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겠죠. 예. 네, 근데 뭐 이렇게 예비 경선에서 그렇게까지 이게 뭐 무슨 어디 연애 프로그램이 아니니까요. 예. 대통령 하겠다는 분을 당의 공천 후보로 이제 1차 거르는 예비 심사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연예인 뽑듯이 또 연예인의 노래자랑 하듯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뭐 좀 흥행이 고민이긴 한데 연예인 노래자랑처럼 할 수는 없다. 이상민 의원 얘기 듣고 오셨는데 어쨌든 단일화하면은 보통 막판에 이제 단일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경선 초반부터 단일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정세균, 이광재 이 두 분이 7월 5일까지 단일화를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박용진 의원은 일단 선을 그었고요. 다른 후보들이 단일화에 합류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막판으로 갈수록 예. 그 반 이재명 연대는 불가피할 거라고 보여지고 또 이제 실제로 민주당은 순회 경선을 하기 때문에요. 네. 그 우열이 가려지면은 또 이제 스스로 그만두는 후보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모아지는 것이 분명할 텐데 그런데 이제 선제적으로 정세균, 이광재 후보가 단일화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정세균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사실은 지금 추미애 후보보다도 지지율이 낮잖아요. 그걸 빨리 넘어서야 되는 문제가 네. 있고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본인이 이번에 꼭 후보가 되는 것보다 본인이 갖고 있는 정책 비전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세하게 이번 경선 과정에서 다 보여줘야 되는데 컷오프에서 그만두고 나면 보여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컷오프의 과정들을 넘어서야 된다는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데다가 또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뭐 단일화 문제는 꼭 반 이재명 연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두 분의 이해와 요구가 맞아떨어졌다고 보여지지만 경선 막판으로 갈수록 특히나 민주당이 권리당원 플러스 선거인단, 국민참여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선거를 치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히나 지금 현재의 소위 친문이라고 하는 권리당원들의 세력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까지 결집해서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반 이재명 연대가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본다. 네, 지금 2위인 이낙연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뭐 별 얘기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호남을 간다고 하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여권 그 대선 주자 지형도에 좀 변화가 있을지 자,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좀 짚어볼 텐데요. 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에 16조 원을 투입하고요.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소득 하위 80% 관련해서는 정치권 내 이견도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안이 만약 확정이 된다면 나는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시죠? 박광렬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어제 여당과 정부가 합의한 33조 규모 이 추경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 소득 하위 80%의 당정이 합의했지만 확정은 아니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향후 국회 내에서도 또 이제 야당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이 픽스된 게 아니고 변화의 여지가 있다. 네, 그동안 기준을 둘러싸고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선별 지급을 강조해온 기획재정부, 반면 여당 내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왔습니다. 격차 해소, 격차 완화를 위한 취약계층의 지원에 각별히 역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80%, 81%의 차이를 발견하기도 어렵고 특히 이제 상소득자들이 사실은 재원을 다 많이 납부하는 배제 문제, 차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주시자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소득 하위 80%라는 금액 기준, 이 보건복지부 중위소득 통계 자료를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1인 가구는 약 365만 5천 원, 2인 가구 617만 6천, 또 3인 796만, 4인 가구 975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전부 세전 기준이고 월 합산 가계소득이 이를 넘지 않아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소득 개념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 사업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 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보면 소득 하위 80% 여부를 좀 더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표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없는 직장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가구원 2인 그리고 직장 가입자 항목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부 합산 월 건보료가 23만 372원 넘기지 않아야 하고요. 만약에 이 자녀가 2명이고 부부 중에 1명은 직장인, 1명은 프리랜서라면 가구원 4인, 혼합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득 하위 80% 기준은 월 39만 5,652원입니다. 참고로 이 건강보험료 항목 가운데 장기 요양보험료는 뺀 순수 건강보험료만 더하면 됩니다. 네, 다만 일부에서는 산정 방식 자체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80%는 되고 80.1%는 아예 안 되게 하지 말고 비율을 정해서 조금씩 줄이는 방안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재난지원금을 바이든 정부 들어가지고 그 납세자당 1,400불 정도 나눠줬는데 기준이 이제 7만 5천 달러예요. 부부가 같이 했을 때는 이제 15만 달러. 거기까지는 이제 1,400달러를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넘어가는 소득부터는 늘어나는 소득의 5%를 감액을 해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감액을 시켜주면서 그렇게 되면은 대충 한 90%까지는 가거든요. 이번 재난지원금 가구가 아닌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1인당 25에서 30만 원 정도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앞서 여당은 이르면 이번 휴가철 내 지급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정부 여당이 합의한 내용 박광렬 앵커가 잘 정리를 해줬는데요. 자,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한다. 이 부분 관련해서 야권 의견 다르고요. 여당 내에서도 지금 이재명, 이광재 두 사람은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된다. 지금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도 당정도 좀 이견이 있고요. 네. 당 내에서도 이견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특히나 이광재, 정세균 전 총리는 단일화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거부터 단일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을 같이 해서 이 단일화를 해야지 뭔가 공감대가 더 커지는데 이런 부분들 핵심적인 사안들 놔두고 그냥 단일화만 한다. 그건 조금 좀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미국식으로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소득이 올라갈수록 조금 덜 받는 그런 걸로 해서 전면적인 사람들이 다 받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아까 뭐 이재명 지사도 얘기했지만 80%하고 81%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리고 예컨대 1억 정도의 어떤 월 이제 연봉이라 그러면 사실 재난지원금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 국민에서 상위층은 위로금 차원의 어떤 성격이 더 강해요. 고생했으니까 우리 같이 좀 하자 뭐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 덜 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래를 좀 두텁게 하고 위를 좀 적게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국민 전체가 좀 수혜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태우 전 의원님, 이게 뭐 80%든 전 국민에게 주든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은 어쨌든 돈이 풀리게 되는 거고요. 지금 방역을 그래서 또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확진자가 800명 가까운 수치가 나왔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가 또 시행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경제와 방역이 두 마리 토끼 같이 잡기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 전에 검토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제일 피해보는 사람들은 자영업자입니다. 사실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소급적으로도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아까 지금 우석진 교수가 빼먹고 있는 게 뭐 있는데 미국이 90%를 주는데 그 전에 한 건 뭐냐면 손실보상은 최소 40% 이상씩을 다 해줬습니다. 선진국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지원할 돈이 있으면 엄청난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을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지금 앵커가 말씀드린 것 소급회사 손실보상까지 해야 된다. 그럼요. 이 얘기를 하시는. 지금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전제하에서 전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들을 추가로 주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역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성장률 예측치가
3%에서 4.2%로 올라가고 있고 예. 물가 상승률이 2%에서 지금 2.6%로 봐서 하는 총재가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준다는데 사실 정책 목표에 안 맞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러면 80%의 근거는 도대체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국가재정법상 예를 들면 세계잉여금이 나오면 먼저 부채를 갚도록 되어 있는데 올 예산만으로도 한 100조 정도 적자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30조를 만약에 갚는다고 해도 70조 적자예요. 이거 여러 가지로 심각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손실보상금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뭐 자영업자도 소급 적용 다 해주고 전 국민도 다 주면 좋겠습니다만은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이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그리고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오늘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부터 완화된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가운데 수도권의 확진자 규모는 3단계 적용 요건에 근접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465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며 새로운 거리두기에서 3단계 기준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이 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신속하게 단계 조정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가운데 최근 확산세의 원인으로 청장년 확진자 수 증가를 꼽았습니다. 윤태호 반장은 20대와 30대를 필두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청장년층들의 감염이 많이 늘어나고 환자 수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유행이 더 커지지 않도록 수도권 주민들, 특히 청장년층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월 말 이후 68일 만에 가장 많은 80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발생은 759명으로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631명이 확진돼 8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375명으로 올해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사망자가 2,018명이 됐고 위중증 환자는 3명 줄어서 149명이 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 부분에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간부들을 질타하고 또 인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중대 사건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제난 타개와 방역을 위한 북한의 이딴 기강 단속은 남북, 북미 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가 전격 소집됐습니다. 당 전원회의에 버금가는 규모로 열렸는데 3차 당 전원회의를 마친 지 불과 11일 만입니다.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 비상 속에서 중대 사건이 발생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고 확대회의 소집 배경을 직접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책임 간부들이 비상 방역 대책을 세우는데 중요 결정 집행을 태업함으로써 인민의 안전에 큰 위기를 조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자리 지킴이나 하는 간부들을 감싸줄 권리가 절대로 없다며 경제 문제를 풀기 전에 간부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방역 대책의 허점이 드러난 데 대해 책임을 물어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과 정치국 위원 등 일부 고위급 간부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단행됐습니다. 구체적인 인사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정치국 상무위원 5명 중 누가 해임됐는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올해 초 8차 당대회 이후 당 중앙위 전원회의, 직업총동맹, 여성동맹 등 정치 일정을 숨가쁘게 밟아오며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난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당 간부 혁신과 기강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대북 제재의 장기화 그리고 또 코로나19의 장기화 이어 더불어
당간부들의 피로감도 장기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또 체제의 어떤 위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또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연이어서 또 이런 중요한 대회를 여는 그런 또 배경이 되기도 하는 거죠. 북한의 정책 우선순위가 이처럼 내부 문제에 쏠려 있어 북미 대화 체계 등 본격적인 대외 행보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경찰 지휘부가 국방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사실을 가늠할 수 있는 보고서들이 공개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수사 전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허위 보고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공군 군사경찰단이 작성한 사건 보고서 4건을 증거로 제시하고 군사경찰단장 이모 대령의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센터 측은 이중사가 사망한 다음 날인 지난 5월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공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 세부 보고서에는 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반응이 담겼는데 같은 날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된 문건에는 이 같은 내용이 삭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령이 국방부 보고 과정에서 중간 간부 실무자들에게 성추행 내용을 수차례 빼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보고이자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저희 YTN 취재진이 10년 동안 공군 비행단 감찰실에서 근무했던 간부를 만났습니다. 최근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은폐한 공군의 행태를 보고 양심 고백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감찰실에서 근무하는 내내 성범죄 피해자를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공군 모 비행단에서 전문 하사로 전역한 A씨. 10년간 줄곧 감찰실에서 근무했습니다. 부대 내에서 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수사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수사 상황들이 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감찰을 하는 부분이고, A씨는 처음 감찰실 업무를 배울 때 상관이 내린 지시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비위 사건 피해자는 사람으로 보지 말라. 피해자에게 인정도 갖지 말고 도와주려고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군기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에 관련해서는 사람으로도 보지 말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더 이상 뭐 정을 또 주지 말고, 그래서 사건 사고가 굉장히 예민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제가 받은 게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비위 사건이 감찰실로 들어오면 입단속과 함께 뭉개라는 지시를 받기 일쑤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도움을 주려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시를 전문적으로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알려고 하지도 말고 은폐를 하라는 그런 지시를 제가 받았습니다. 상급 기관인 공군 본부 감찰관실의 은폐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다고도 회상했습니다. 예하 부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본부에다가 보고를 하지 말고 국방부에서 내놓은 지침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하 부대에서 대대장의 면담과 또 혹은 뭐 이게 재량으로 해서 그냥 무마시키거나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최근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은폐한 공군의 행태를 보고 양심 고백을 결심한 A씨. 바라는 건 성비위 사건이면 무조건 덮고 보자는 식으로 운영됐던 공군 감찰관실의 진심 어린 반성과 체질 개선입니다.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너무 많아서 또 저는 근무하면서 은폐, 의혹 이런 것들 사건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제가 있으면서도 양심의 죄책감을 너무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범동 씨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 가운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자산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조 씨가 이른바 무자본 인수 합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72억여 원의 횡령 배임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한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공사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팝업 창을 띄웠습니다. 공사 측은 최근 공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공사 콜센터는 금융거래 위반, 금융질서 문란 등으로 고객님께 대출 상환을 요구하면서 대출 상환을 목적으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를 바란다고 안내했습니다. 자녀들을 골프채로 수십 차례 폭행한 아버지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46살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쯤 수원시 영통구의 자택에서 9살 아들 B군이 치아 교정기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골프채를 이용해 엉덩이 등을 2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12살과 11살인 다른 아들들에게도 욕설하면서 골프채로 엉덩이를 수십 대씩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YTN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수산물 유통 구조 문제를 탐사 보도합니다. 불필요한 중복 경매로 수산물의 신선도는 떨어지고 소비자 가격은 올라가는 부조리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수산업의 구심점을 자처하는 수협이 이런 부조리 한 축을 담당하면서 전산 조작을 통한 실적 부풀리기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획탐사팀 강정규 기자 보도 보시겠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수협 구리공판장에서 일해온 무기계약 직원 A씨. 내부 규정을 어기고 도매 상인들의 외상 거래 한도를 늘려주다가 적발됐습니다.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가지고 온 것처럼 저희가 전산에다가 이 사람이 1,000만 원 가져왔음 하고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전산 조작으로 외상을 눈 감아주는 사이 미수금은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 15개월 동안 받지 못한 외상값은 5억 7천여만 원. 수협은 직원 개인의 잘못이라며 A씨를 형사 고소했지만 자기 직무 권한을 벗어나서 또 허위 보고도까지 같이 있고 그래서 이제 회계 조작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A씨는 공판장 수익을 위한 관행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많이 파면 많이 팔수록 이제 그게 판매 실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분들이 많이 살 수 있게끔 전산 조작을 저희가 해주는 거고요. 지난해 수협은 특별감사를 벌였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보면 외상한도 조작이 공판장에서 만연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잘못된 업무 관행을 미수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외상 한도를 조작해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미수금이 쌓일 때마다 수협은 회사 돈으로 대신 갚아주고 결산 땐 직원들이 사재를 털어 문제를 덮기도 했습니다. 시스템에는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금고에는 돈이 없으니까 비어있는 돈을 메꿔내는 거예요. 사비로. 이런 관행이 생긴 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수협을 포함한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에서 거래될 물량을 생산지에서 끌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인에 등록된 중간 도매상인, 중도매인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수산물 판매를 위탁받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외상값이 쌓여도 중도매인 거래를 터줘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골라서 그 입증을 하면서 증명했어요. 그 사람이 수두를 지그들한테 뭐 1,000만 원 보태주는데 그 사람이 잘못되고 그러면 또 아는 거랑 또 지금 1,000만 원 못 먹잖아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 수협 예하 공판장 6곳 가운데 5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매시장 법인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수집도 하고 다 했다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YTN은 내일 밤 11시 탐사 보고서 기록, 어시장의 법칙편을 통해 수협 등 도매시장 법인 중심의 수산물 유통 구조가 가진 문제점을 심층 보도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그런데 제 역할도 안 하면서 수수료 수익만 챙기는 행태, 수협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수산물 유통의 길목에 수협을 포함한 수산물 도매법인들이 있는데요. 한 해 45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담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겠죠. 계속해서 기획탐사팀 김지환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 가락시장. 여기로 모이는 수산물 대부분은 관문처럼 도매시장 법인을 거쳐야 합니다. 1985년 시장 개설 이후 지금까지 상장 경매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 운영권은 산지로부터 수산물을 끌어와야 하는 도매시장 법인에 있습니다. 위탁 판매 대가는 수수료. 지정받게만 하면 뭐 대박을 치는 거죠. 왜냐하면 경매해주고 예전엔 그 경매 전체 거래액의 7%였거든요, 수수료가. 요즘은 이제 가락동은 4%가 됐지만. 도매시장 법인이 경매제도의 취지대로 산지로부터 수산물 판매를 위탁받는 역할을 제대로만 한다면 수수료는 정당한 유통비용입니다. 하지만 산지와 중간도매상, 즉 중도매인 간의 직거래가 깊게 뿌리내린 우리나라의 상관행 속에서 법인들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 뒤에 숨어 통행세 걷듯 앉아서 수수료만 챙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무 수집 능력에 아무 한 일이 없어요. 시장을 위해서. 가만히 앉아서 통행세 모냥 그냥 받았거든요, 수수료를. 도매시장 경매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농산물과는 달리 수산물의 가격은 바닷가 근처에서 치러지는 1차 경매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미 시장 가격이 형성된 물건을 소비지에서 다시 경매에 붙이는 건데 불필요한 유통 비용을 발생시키는 데다 수산물의 생명인 신선도까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입니다. 품목별로 부류별로 정해져 있는 시간에 대기를 하기 위해서 경매상에 진열 선별을 하고요. 상온에서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하는데 도매 법인들은 위탁 판매 능력이 부족한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경매제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산지와 소비지에서의 수산물 품질과 수급 사정이 달라서 경매를 통한 가격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얼마 안 되는 수수료를 받는 것도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수수료를 취하는 수수료율이 2에서 이제 4% 사이거든요. 그 비중이 물건 값에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고등어 한 손의 소비자 가격 중 2차 경매 수수료는 150원 남짓. 체감이 잘 안 될 만큼 적은 돈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 수산물로 확대하면 연간 460억 원 규모로 불어납니다. 도매시장 법인의 판매를 맡기는 출하주는 그만큼 생선값을 덜 받고 소비자는 그만큼 더 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간 이익은 어디로 갈까요? 그 부분이 다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네, 자 국방부에서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오늘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모 중사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모 준이와 노모 상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사를 1년여 전 강제 추행한 협의를 받고 있는 A 준이를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국방부 검찰단은 노모 준이를 군인 등 강제추행죄와 특가법상 보복협박죄, 특가법상 면담 강요죄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노모 상사를 특가법상 보복협박죄, 특가법상 면담 강요죄로 또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어 이 중사를 1년여 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준이에 대해서는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내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됩니다. 기본 보험료는 조금 내려가지만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전체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떤 부분 달라졌는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수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제2의 의료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이 실손보험, 내일부터 크게 달라지는데 일단 눈에 띄는 차이점부터 짚어볼까요?
예, 보험금을 많이 탈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구조로 설계가 됐습니다. 불필요한 보장은 줄이고요. 자기 부담금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비급여 항목의 보장을 제한한 것입니다.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이 특약사항으로 빠지고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100만 원을 웃돌게 되면 정해진 구간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오릅니다. 도수치료처럼 보험금 누수가 큰 항목은 10회 진료마다 효과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자기 부담 금액도 놀라서 비급여 진료의 경우 30%까지 본인이 내도록 했습니다. 네, 이 같은 비급여 항목 보장 제한, 아무래도 이 과잉 의료 논란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묻고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과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혹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성실한 실손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는 손해를 보고 과잉 서비스를 받는 소수의 가입자와 병원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기존 가입자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이 4세대로 갈아탈 수도 있는데요. 만약 갈아탄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예, 기존 가입자가 계약 전환을 원할 경우에는요, 보험사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거나 가입한 보험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직접 연락해서 전환을 요청할 수 있고요. 무심사가 원칙입니다. 계약 철회도 가능해서요, 계약 전환을 청약한 후에 6개월 내에 철회하고 이 기간 무사고였다면 전환 전 계약으로 환원해 줍니다. 다른 회사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는 해당 회사의 심사를 거쳐서 신규 가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4세대 실손 상품이 7월 1일부터 출시가 되는데 보험료나 보장 범위, 그리고 자신의 건강 상태, 자신의 의료 서비스 이용 성향 등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4세대 실손 상품에 신규로 가입하시거나 전환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보험사 입장에서 아주 실손보험으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관련 적자가 크게 불어났었는데 이번 4세대 출시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기록한 적자는 꾸준히 늘어서 지난해엔 2조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1분기 손실도 7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때문에 개편 때마다 보장 범위를 축소하거나 자기 부담금을 늘려왔는데요. 하지만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뭉뚱그려서 전체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을 부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출시되는 만큼 예의주시해봐야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아예 실손보험 판매 자체를 포기하는 보험사도 속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에 이어서 ABL생명도 적자 수렁에 빠진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ABL생명은 내일 도입되는 새 실손 의료보험을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실손보험의 적은 판매 물량과 높은 손해율 등을 고려해서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ABL생명까지 실손보험 판매를 포기하면서 전체 보험사 28곳 가운데 15곳만 새 실손보험을 판매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 서울 강남권과 도심은 물론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까지 집값이 뛰면서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넘겼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의 월간 자료를 보면 이번 달 서울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10억 1,262만 원으로 처음 10억 원을 넘겼습니다. 2년 전 6억 9천여만 원으로 7억 원에 못 미치던 중소형 아파트 값이 3억 이상 45% 급등한 겁니다. 네, 하늘 표정이 급변하더니 곳곳에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성북구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후 동안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더 늘어나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40mm 이상 매우 강한 북지성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도로 침수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한 소나기 구름이 서울과 경기 북부에 집중되면서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 지역도 비구름이 발달하는 등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중부와 호남에 10에서 60mm, 영남과 제주도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면서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28도, 광주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곳곳에 소나기가 이어지다가 이번 주 후반부터 올여름 장마가 본격 시작됩니다. 금요일인 모레 제주도와 전남 지방에 장맛비를 뿌리겠고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할 전망입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이 심해서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을 잘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수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